숙종 27년 서기 1701년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장희빈이 사약을 받는 그날까지 단 49일. 숙종 27년 8월 14일 창덕궁 경춘전에서 인현왕후 민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35. 오랜 병환이었습니다. 원인 모를 복통과 구토가 수개월째 이어졌고 어이들도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숙종은 왕비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한때 패비까지 시켰던 여인이었지만 다시 왕비로 복위시킨 뒤로는 깊은 미안함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전, 내가 미안하오. 숙종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인현왕후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전하, 한 가지만 부탁드리옵니다. 세자를 미워하지 마소서. 그 아이에게는 죄가 없사옵니다. 그것이 인현왕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궁 안에 곡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곡성 속에서 한 곳만은 고요했습니다. 바로 취선당. 장희빈이 기거하는 곳이었습니다. 인현왕후의 국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온 궁궐이 흰 상복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런데 취선당 깊숙한 곳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장희빈의 신복 궁녀 춘향이 몰래 취선당 뒤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땅을 새로 판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마 모두 치웠사옵니다. 장희빈이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흔적이 남아서는 안 된다. 신당에 있던 것들도 전부 태웠느냐? 예, 마마. 인형도 부적도 모두 불에 넣었사옵니다. 그렇습니다. 장희빈은 인현왕후가 병석에 누워있던 수개월 동안 취선당 별채에 신당을 차려놓고 무당을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굿을 버렸고 왕비를 본뜬 지핀형에 바늘을 꽂았으며 궁궐 곳곳에 저주의 부적을 묻었습니다. 무고. 사람을 저주하여 해치려는 행위. 조선의 법에서 무고는 영모에 버금가는 대죄였습니다. 장희빈은 이 모든 증거를 서둘러 없애려 했습니다. 인현왕후가 죽었으니 이제 증거만 없애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는 법이지요. 8월 20날. 인현왕후의 발인을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승은상궁 최 씨가 숙종의 침전을 찾았습니다. 최 씨는 본래 무술이 출신으로 숙종의 총애를 받아 후궁이 된 여인, 훗날 숙빈 최 씨로 불리게 될 인물이었습니다. 전하, 아래옵기 황성하오나 꼭 전해드려야 할 말이 있사옵니다. 숙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씨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취선당에서 나인 하나가 도망쳐 나왔사옵니다. 그 나인이 전하는 말이 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장희빈 마마께서 인현왕후 마마를 저주하는 무고를 행하셨다 하옵니다. 취선당 뒤뜰에 신당을 차리고 무녀를 불러 굿을 하고 지핀형에 바늘을 꽂고 궁 안 여러 곳에 저주 부적을 묻었다 하옵니다. 순간 숙종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뭐뭐라 하였느냐? 그뿐이 아니옵니다. 중전 마마의 병환이 깊어진 것도 그 무고와 때를 같이 한다 하옵니다. 숙종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밤 숙종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미천한 역관의 딸에서 왕비의 자리까지 올려준 여인, 그 여인이 정궁 왕비를 저주하여 죽였다니. 차라리 칼로 찔렀다면 낫지 않았겠느냐? 숙종은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분노만이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인현왕후를 패비시킨 것도 장희빈 때문이었고 복위시킨 뒤에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장희빈은 왕비를 저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중전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구나. 숙종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숙종은 전격적으로 명을 내렸습니다. 취선당을 수색하라. 장희빈의 궁인들을 전원 잡아들여라. 그리고 장희빈을 가두어라.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의금부 나졸들이 취선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장희빈의 신복 궁녀들이 하나둘 끌려 나왔습니다. 취선당 뒤뜰을 파헤치자 채 태우지 못한 부적 조각과 지핀형의 잔해가 나왔습니다. 별채 마루 밑에서는 무녀가 사용한 방울과 칼이 발견되었습니다. 장희빈은 처소에 갇힌 채 외부와 단절되었습니다.
국문장에 끌려온 궁녀들은 처음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형문이 시작되자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마마께서 무녀개월을 불러드리라 하셨사옵니다. 지핀형은 인현 왕후 마마를 본뜬 것이었사옵니다. 부적을 경춘전 마루 밑에 묻으라 하셨사옵니다. 증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장희빈의 무고는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저주 행위였던 것입니다. 숙종은 국문 보고를 받을 때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캐라 끝까지 캐라. 국문이 깊어질수록 사건은 단순한 무고를 넘어 정치의 영역으로 번져갔습니다. 장희빈의 배후에는 남인 세력이 있었습니다. 장희빈의 오빠 장희재는 남인의 핵심 인물이었고 무고에 사용된 무녀와 물품을 조달한 것도 장희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인과 노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하, 이는 단순한 무고가 아니옵니다. 남인이 왕비를 시해하려 한 역모이옵니다. 노론의 영수 김춘택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조정은 일순간에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남인 대신들이 줄줄이 파직되고 장희재를 비롯한 장씨 일족이 체포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질투가 한 당파의 몰락을 불러온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장희빈은 처음부터 정치의 도구였는지도 모릅니다. 남인이 그녀를 왕비로 밀어올렸고 서인이 그녀를 끌어내렸듯이 장희빈은 자신의 의지로 왕비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9월 초, 국문이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장희빈은 취선당 안쪽 방에 유폐되어 있었습니다. 음식은 하루 한 끼 말을 걸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 너머로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장희빈은 창호지에 비치는 달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냐? 그녀의 기억 속에는 20년 전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역관의 딸로 태어나 궁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18살이었습니다. 미모가 빼어났지만 신분이 낮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숙종의 눈에 띄었습니다. 왕의 사랑을 받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인현왕후가 복이 되면서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었고 왕의 사랑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나는 살아남아야 했다. 유나를 위해서라도. 이윤, 그녀의 아들, 세자 이윤. 그 아이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현왕후가 미웠습니다. 인현왕후가 살아있는 한 세자의 자리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고를 저질렀습니다. 장희빈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나 어미를 용서하렴. 9월 15일, 세자 이윤이 숙종을 찾아왔습니다. 올해 13살이었습니다. 세자는 아버지 앞에 엎드려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아바마마, 어마마마를 살려주소서. 숙종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자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땅에 머리를 박은 것인지 이마가 터져 있었습니다. 세자야, 어마마마가 잘못한 것은 아옵니다. 분명 간사한 자들이 꾸민 일이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살펴주소서. 숙종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머니의 죄를 어떻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세자야 물러가거라. 아바마마, 물러가라였다. 세자는 끌려나가면서도 울부짖었습니다. 어마마마. 그 울음소리가 궁궐 담장을 넘어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숙종은 빈방에 홀로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귓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9월 20날, 숙종은 대신들을 불러 어전회의를 열었습니다. 안건은 하나, 장희빈의 처분이었습니다. 노론 측은 단호했습니다. 무고는 대역죄이옵니다. 왕비를 저주하여 시해한 것이니 마땅히 사사하여야 하옵니다. 하지만 일부 대신들은 반대했습니다. 장희빈은 세자의 생모이옵니다. 세자의 생모를 사사하면 세자의 위상이 흔들리옵니다. 이는 곧 종사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옵니다. 숙종은 양쪽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장희빈을 죽이면 세자가 죄인의 아들이 됩니다. 하지만 장희빈을 살려두면 왕비를 무고로 시해한 대죄를 묵인하는 것이 됩니다. 왕으로서의 법도와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충돌했습니다. 숙종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어전회의를 파했습니다. 10월 초닷새, 숙종은 마침내 장희빈을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취선당 안쪽 방. 장희빈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한 달 넘게 유폐된 탓에 살이 빠지고 한때 궁궐을 뒤흔들던 미모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숙종이 들어서자 장희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20년 전 처음 눈이 마주쳤던 그때처럼. 전하! 혹정아, 숙종이 그녀의 본명을 불렀습니다. 장희빈의 눈에 한순간 빛이 돌았다가 사라졌습니다. 내가 정녕 그리하였느냐? 장희빈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전하! 소첩이 하였사옵니다. 왜 그리하였느냐? 두려웠사옵니다. 장희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전하의 마음이 떠나가는 것이 두려웠고, 윤희가 세자 자리에서 쫓겨날까 두려웠고, 다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돌아갈까 두려웠사옵니다. 숙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하, 소첩이 원한 것은 단 하나였사옵니다. 전하 곁에 있는 것, 그것뿐이었사옵니다. 숙종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나.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10월 초여들에 숙종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장희빈에게 자진을 명한다. 자진.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명. 곧 사약을 내린다는 뜻이었습니다. 대신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세자의 생모를 사사하는 것은 조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숙종은 덧붙였습니다. 다만 세자에게는 이 일을 알리지 마라. 세자가 알면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궁궐의 비밀이란 없었습니다. 세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자 이유는 동궁전에서 벽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내가 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13살 소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거스를 수도 없었고 어머니를 살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월 초여를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49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어스름이 거치기 전 의금부 관원이 취선당에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흰 사기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장희빈은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고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관원이 사약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희빈 장씨에게 전하의 명을 전하노라. 자진하라. 장희빈은 잔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리고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전하께 한마디만 전해주시오. 무엇이오? 전하, 저는 끝까지 후회하지 않사옵니다. 전하를 사랑한 것도, 윤희를 낳은 것도, 이 궁에서 살아온 것도. 다만 장희빈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윤희에게 어미가 미안하다고 그것만 전해주시오. 장희빈이 사약을 들이켰습니다. 잠시 후 장희빈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조선 궁궐을 뒤흔든 한 여인의 삶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향년 43. 취선당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멀리 동궁전 쪽에서 세자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장희빈이 세상을 떠난 뒤 숙종은 한동안 정사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세자 이유는 어머니를 잃은 충격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훗날 경종으로 즉위했지만 재위 4년 만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의 비극이 아들의 삶까지 집어삼킨 것입니다. 숙빈 최 씨의 아들 연인구는 훗날 영조가 되었습니다. 영조는 평생 장희빈의 아들 경종을 죽였다는 의혹에 시달렸습니다. 장희빈이 뿌린 비극의 씨앗은 대를 이어 조선 왕실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장희빈. 그녀는 역사의 요부, 악녀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미천한 신분에서 왕비까지 올랐다가 다시 나락으로 떨어진 한 여인. 사랑과 권력 사이에서 길을 잃었고 두려움이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장희빈은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양이었을까요? 그 답은 듣는 분들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